자, 여기 보시면은요, 코끼리 그림이 있죠? 앞에서 제가 그 객체지향이라는 것은, 객체지향을 기반으로 프로그래밍 한다는 것은 현실 세계에 존재하는 대상을 갖다가 우리가 구현하고자 원하는 도메인 안에 존재하는 어떤 특정 대상들, 이것을 갖다가 자료형으로 정의를 하는 것이다 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면 이걸 갖다 이제 제가 좀 보충 설명을 해드리려고 하는 건데요. 여기 보면 코끼리 그림이 있죠? 우리가 어떠한 프로그램을 갖다가 구현해야 되는 어떤 특정 상황을 연출을 하기가 조금 애매할 수도 있습니다. 그냥 일단은 뭐 무슨 프로그램을 갖다가 구현하는 데 있어서 우리가 코끼리라는 대상을 자료형으로 정의를 해야만 한다고 가정을 해보자고요. 얘를 갖다가 자료형으로 정의를 해야 됩니다. 그런데 코끼리가 그냥 쉽게 자료형으로 그냥 바로 정의가 되는 것이 아니고요. 그 단계가 있습니다. 자, 어떠한 단계를 거치는지 한번 보도록 하죠. 일단 코끼리를 갖다가 우리가 자료형으로서 정의를 하려면, 즉 코끼리라는 대상을 갖다가 충분히 표현해내는 형태로 자료형을 정의하기 위해서는 코끼리의 특성들을 갖다 뽑아내봐야 돼요. 자, 코끼리는 무엇인지 한번 우리가 그 특징들을 갖다가 뽑아내보죠. 첫 번째, 발이 4개고요. 자, 그 다음에 뭐 코의 길이가 5m 내외 정도고, 그 다음에 뭐 몸무게는 1톤이 넘으며, 보통 1톤이 넘고, 그 다음에 코를 이용해서 목욕도 하고, 코를 이용해서 물건을 짚기도 한다. 뭐 대충 여기 쓰여져 있는 특징들 보니까 초등학생들에게 물어봐도 이런 형태로 나올 겁니다. 특징을 다 뽑아냈느냐 못했느냐가 중요한 건 아니고요. 특징의 부류들이 거의 이렇다라는 거죠. 무엇을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겁니까? 특징 이름 무엇에 해당이 돼요? 이것은 데이터에 해당이 됩니다. 발이 4개다. 데이터죠. 만약에 발이 4개인데 4개라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요. 내 발로 걷는다라고 했으면 그것은 기능입니다. 근데 이것은 데이터예요. 코의 길이가 5m 내외다. 역시 데이터죠. 몸무게가 1톤 이상이다. 이건 데이터예요. 코를 이용해서 목욕을 한다. 이건 기능입니다. 코를 이용해서 물건을 짚기도 한다. 이것은 기능이죠. 자, 지금 어떻습니까? 우리는 코끼리라는 것을 갖다가 완벽히 표현해내기 위해서 특징들을 갖다가 쫙 열거를 해봤는데, 크게 어떻게 나눌 수가 있냐면 데이터의 부류와, 그죠? 데이터의 부류와 그 다음에 기능의 부류로 나눌 수가 있어요. 바로 이 데이터들은 우리가 프로그램 내에서 변수로서 표현이 되는 것이며, 기능은 무엇으로 표현이 됩니까? 함수로서 표현이 되는 거죠. 즉, 현실 세계에 존재하는 어떤 특정한 대상을 갖다가 우리가 자료형으로서 반영하려면 무엇과 무엇이 필요하냐면 변수와 함수가 동시에 필요하다는 겁니다. 완벽히 표현해내려면 이 두 가지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자, 화면을 잠깐 좀 지우고요. 좀 지저분하니까. 자, 어떻습니까? 제가 지금 말씀을 드리면서도 조금 어렵게 여러분들이 생각이 드실 수도 있어요. 반면에 근데 그게 어떻다는 거냐, 지금 도대체 프로그램 코드는 안 보여주고 자꾸 이런 얘기만 하는 이유가 뭐냐 라고 여러분들이 조금 고민하실 수도 있는데, 한 번 정도는 듣고 가셔야 됩니다. 물론 우리가 중반 정도 넘어가면은요, 제가 그 프로그램 구현에 대한 것들을 여러 가지 많이 얘기를 드려요.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면, 지금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걸 듣는다고 해서 여러분들이 프로그램 코드를 더 잘 짤 수 있는 것도 아니거든요. 하지만 일단 한 번은 들어야 되는 겁니다. 자, 그럼 중요한 사실이 뭐냐면요, 이렇게 어떠한 사물을 갖다가 관찰하고 그 관찰한 결과를 통해서 어떤 데이터들을 추출해내는 그 특징들을 갖다 뽑아내는 이 행위를 가리켜 우리가 데이터 추상화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코끼리라는 데이터를 갖다가 추상화시켰어요. 그런 뜻이 되는 거죠. 왜 추상화라고 얘기를 합니까? 자, 이렇게 표현을 했다라고 해서 완전히 우리가 이것이 코끼리다라고, 물론 우리는 코끼리라는 대상을 알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이게 코끼리다라는 걸 알지만, 상당히 이 표현은, 이러한 특징들은 코끼리를 갖다가 추상적으로 설명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가리켜 데이터 추상화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따라서 우리는 기본적으로요, 클래스나 구조체를 이용해서 자료형을 정의하는 데 있어서 반드시 해야 되는 것이 뭐냐면 데이터 추상화입니다. 자, 그럼 데이터가 추상화가 되고 나면은요, 이것을 갖다가 우리가 코드로서 표면화 시켜줘야지만이 의미를 지니는 거잖아요. 그죠? 우리 프로그램 내에 반영이 안 되면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주제가 좀 바뀌었는데요. 조금 더 현실성 있는 주제입니다. 우리가 뱅킹 시스템을 갖다가 구축을 한다라고 하면은 계좌라는 대상을 추상화시켜야 될 겁니다. 물론 계좌라는 것은요, 그 현실 세계에서 우리가 그 손으로 잡히는 그런 대상은 아니에요. 물론 통장을 갖다 계좌라고 이야기를 한다면 잡힌다고 얘기를 할 수도 있겠네요. 근데 보통 보면은요, 우리가 클래스로 정의하는 자료들 보면은요, 우리가 눈으로 볼 수 있는 그 유형의 것들도 있지만 무형의 것들도 있습니다. 자, 항상 유형의 것만 존재하는 건 아닙니다. 우리가 구현하고자 원하는 시스템에 따라서 그 형태는 좀 다양해질 수 있다는 거죠. 자, 그래서 계좌라는 것을 갖다가 추상화시켰더니, 자, 데이터를 추상화시켰더니 데이터적인 측면과 그 다음에 기능적 측면으로 분리되어짐을 알 수가 있죠. 자, 추상화된 것을 갖다가 우리가 프로그램 코드로 옮기기 위해서는 얘네들을 갖다가 하나로 묶어서 클래스라는 개념으로 자료용으로 묶어줘야 됩니다. 자, 그래서 보니까 여기에 보니까 자료용으로 묶어줬어요. 이것을 가리켜 우리가 클래스화 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보니까 어카운트라는 이름으로 얘는 클래스화 된 거예요. 자, 이 코드에 대한 거는요, 제가 잠시 후에 다시 설명을 드릴 겁니다. 자, 그러면 기본적으로 우리가 지금 얘기를 해보자고요. 이 그림이 사실 중요한 건데 여러분들 교재에 있는 3-7과 3-8 그림을 하나로 묶은 겁니다. 우리가 클래스를 정의하는 기본 단계는 그렇습니다. 객체지향의 기본 개념이죠. 현실 세계에 존재하는 무형 혹은 유형의 대상을 특징들을 뽑아서 추상화시키고요. 그 추상화된 데이터들을 가지고 우리가 자료용을 정의할 수 있도록 클래스화 시키는 것이 기본적인 개념이다라는 거죠. 자, 그러면요, 여기서 한번 얘기를 해봅시다. 왜 클래스는 반드시 함수와 변수로서 표현이 돼야 할까요? 함수와 변수를 묶어서 하나의 자료용으로 정의해야 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현실 세계에 존재하는 대상을 추상화시키다 보면 데이터적인 측면도 있지만 기능적 측면도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변수, 그래서 함수를 하나의 자료용으로 묶는 겁니다. 자, 그러면요, 여기 보면 어카운트라는 이름으로 지금 클래스를 선언하고 있습니다. 어카운트라는 이름의 자료용이 정의가 된 거죠. 어카운트라는 자료용을 가지고 변수를 선언할 때 왜 얘를 변수라고 이야기하지 않을까요? 변수라고 하지 않고 왜 오브젝트, 객체라는 표현을 쓸까요? 자, 오브젝트라는 말은요, 여러분들 영어 사전 찾아보시면은 그 기본적인 개념은 그겁니다. 완전한 대상체를 의미하는 거거든요. 즉, 우리가 계좌 혹은 코끼리를 갖다가 우리가 정의하는 데 있어서 얘네들을 갖다가 완벽히 정의하는 데 있어서 데이터와 기능이 필요했었죠. 이걸 바탕으로 해서 형성된 변수는, 자, 변수는 데이터적인 측면만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기능적인 측면을 지니는, 즉 완벽한 하나의 대상체다라는 개념입니다. 현실 세계에 존재하는 하나의 대상이 된 거죠. 제가 다른 예제를 하나 좀 더 들어볼까요? 계좌라고 하면 여러분들이 조금 안 와닿을 수도 있는데, 우리가 하나를 한번 만들어 봅시다. 고객. 우리가 고객을 갖다가 추상화하길 원합니다. 데이터 하나하고 변수 하나, 우리가 그 데이터하고 기능 하나씩만 써볼까요? 데이터로서는 뭐 대여 리스트가 있을 거고요. 그 다음에 기능으로서는 대여가 있을 겁니다. 그죠? 이 둘을 묶어서 우리가 커스터머라는 클래스를 정의를 했어요. 자, 커스터머라는 클래스를 정의를 합니다. 자, 그 다음에 커스터머라는 클래스를 기반으로 해서 우리가 변수를 하나 만들었다고 가정해 봅시다. 물론 객체라고 표현을 해야 돼요. 자, 근데 이 객체가 만들어진 시점은 철수라는 친구가 고객으로 등록이 되는 순간입니다. 그럼 철수라는 친구가 고객으로 등록되는 순간에 커스터머라는 클래스를 기반으로 해서 하나의 객체를 만들어내겠죠. 그럼 얘는 현실 세계에 존재하는 누구를 반영하는 대상이 되는 거죠? 철수를 반영하는 완전한 대상체가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변수라고 하지 않고 객체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자, 여기까지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자, 그래서 참 이게 설명드리기 사실은 어려운 개념인데, 일단은 저는 그래도 책임감에 있어서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한 번은 설명을 드려야 됩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좀 반복해서 들으실 수 있으시다라고 하면 더욱 좋고요. 혹은 좀 지루하시게 생각이 드시면 그냥 한 번 듣고 넘어가셔도 상관은 없습니다. 일단은 들으셨다는 것 자체가 큰 의미를 지니니까는요. 자, 그러면은요, 여기 보면은 이제 클래스까지 정의가 되면은 인스턴스와
여기서의 인스턴스화라는 것은 뭐냐면은 우리가 객체를 만들어내는 행위를 가리켜 이야기하는 겁니다. 자, 그럼 이제 이쯤 되면 우리가 예제를 좀 보고 이제 또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죠. 자, 어떠한 예제를 보냐면 O4-CPP라는 예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예제를 제가 미리 가져다 놨는데요. O3-CPP하고 한번 비교를 해보세요. 우리가 지난 시간에는 O3-CPP를 통해서 어떠한 예제를 만들었었냐면요. struct라는 키워드로 account라는 자료용을 갖다가 정의를 했었죠. 물론 이런 public이라든가 이런 선언은 없었습니다. 자, 저 요 두 가지만 바꿨는데 클래스라는 키워드 대신에 struct라는 키워드 썼고 public이라는 키워드 주석 처리했습니다. 이렇게 하면은 얘는 O3-CPP가 되는 거예요. 그죠? 근데 저는 지금 여기서 O4-CPP에서 struct라는 키워드 대신에 클래스라는 키워드를 썼고요. 그 다음에 대신에 public이라는 키워드를 제공해주고 있습니다. public 키워드는 무엇을 의미하는지는 이거는 제가 나중에 다시 설명을 드릴게요. 일단은 지금은 붙여주어야만 한다고 여러분들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요. 지금 보니까 클래스라는 키워드 쓰고 있죠? 이겁니다. 바로 클래스를 정의하는 데 있어서는 여러분들이 클래스라는 키워드를 쓰시는 겁니다. 우리가 공용체를 정의하는 데 있어서 union이라는 키워드를 쓰는 것처럼 구조체를 정의하는 데 있어서 struct라는 키워드를 쓰는 것처럼 account라는 이름의 클래스를 정의하기 위해서 사용자 정의 자료용을 정의하기 위해서는 클래스라는 키워드를 사용한다라는 거죠. 이 아래에 있는 그 소스 코드는요. O3-CPP하고 차이가 없습니다. 자, 그러면 다시 넘어가서요. 자, 여기 보시면은 우리가 자료용을 정의를 했습니다. account라는 하나의 자료용을 정의를 했죠. 자, 그럼 account라는 하나의 자료용을 가지고 우리가 자료용을 정의했으면 그것을 가지고 무언가 만들어내야지 의미를 지니는 거죠. 프로그램 코드 내에서. 그래서 여기 보면은 un이라는 이름으로 객체를 하나 생성하고 있습니다. 이거를요, 우리가 여기서는 보통 인스턴스화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객체화라고 이야기하셔도 나쁘지 않습니다. 객체화한다라고 여러분들 표현하셔도 나쁘지 않아요. 자, 이제는 여러분들 이 코드가 보이실 겁니다. 물론 저는 아직 여러분들에게 public이라는 키워드에 대해서는 설명드리지 않았습니다. 자, 이거는 제가 다음 시간에 설명을 드릴 거고요. 이제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릴게요. 뭐냐면은 여기서 얘기하는 인스턴스, 그 다음에 객체, 오브젝트, 엄밀히 따지면은요, 인스턴스라는 개념하고요, 오브젝트라는 개념하고는 약간의 차이가 있습니다. 이게 어떠한 차이점을 지니는지를 갖다 여러분들에게 지금 설명을 드리면 여러분이 부담을 느껴요. 그래서 제가 기회가 되면 이것을 언제 설명을 드릴 거냐면 템플릿으로 넘어가서 얘네들이 지니고 있는 개념적 차이를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드릴 겁니다. 자, 일단은요, 여러분들은 거의 대부분 객체 지향 프로그래밍에서는 같은 의미로 사용이 되거든요. 인스턴스나 오브젝트나 다 클래스를 기반으로 해서 생성된 객체를 갖다가 의미하는 것이다라고 생각을 하세요. 즉, un이라는 이름의 오브젝트라고 표현을 하셔도 되고요. un이라는 이름의 인스턴스라고 표현을 하셔도 뭐 틀리지 않은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일단은 같은 의미다라고 생각을 하시고요. 약간의 어떤 배경적 차이가 있는데 그것은 제가 템플릿 단원에 들어가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들으시느라고 수고 많으셨고요. 다음 시간에 이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